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강원FC하고 울산 HD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울산 HD는 최근 좀 이제 퐁당퐁당 흐름입니다.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과에도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강원FC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페이스가 좀 떨어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어찌됐든 이적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이 그래도 중위권에서 지금 보니까 7위더라고요. 7위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 순위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막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5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울산은 좀 리뷰를 자주 드리는 편이니까 강원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갈 생각으로 오늘은 왔는데, 그래서 이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골키터 없는 강원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울산 얘기를 같이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접근할 것이냐인데, 이게 뭐 정답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잘 내면 이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운데,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면 전 나름대로 괜찮은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강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요. 자, 제가 일단 지금 강원에다가 먼저 방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강원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울산 얘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뭐 최근에 리뷰들도 했기 때문에.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민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걸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지금 어렵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골게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있긴 있죠. 지난 시즌에 잘했던 이상원 선수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난 시즌하고 차이는 작년에 잘 될 때는 셋이 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딱총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득점은 못 터뜨리지만 요소요소에 이제 골 터뜨려주면 세 명이 주로 넣고 주변에서 도와준 선수들이 있으니까 강원이 막 성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난 시즌에 여름까지 특히나 좋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야고, 지금 울산에 가 있죠. 야고랑 양민혁 선수랑 이상원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많이 이끌어줬어요. 물론 득점은 뭐 야고나 양민혁 선수가 좀 더 많았겠지만 이상원 선수가, 그 이 두 선수가 득점을 많이 터뜨려주고 다른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이 더 펄펄 나는 상황이 됐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하죠. 시즌 초반에 이지호 선수가 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잘해주고 있지만 이게 뭐 작년에 양민혁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도 지금 그 코바세비치라든지 야고가 나간 다음에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 야고 이후에 야구만큼의 득점력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제가 보기엔 장점, 장단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득점력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지 집중 견제를 받고, 그래야지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기회가 열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해줘야 된다고 하는 외국인 공격수들이 해줘야 될 몫인데 그거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 이상훈 선수 쪽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이상훈 선수니까 그쪽에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믿을 만한 동료가 없다 보면은 어깨가 무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원이 어쩔 수 없이 공격력 약화, 아, 공격력 약화에 의해서 또 전술적으로도 조금의 어떤 밸런스가 깨진다는 느낌이랄까? 지금 보면은 보니까 득점이 강원이 지금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팀인데 사실 차이가 없어요. 서울 FC 서울하고 수원 FC가 10골씩 넣었고 강원이 11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동소이하게 이게 지금 14경기, 뭐 13경기 한 와중에 뭐 10골 정도밖에 못 넣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득점당 한 골,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에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강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보통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거는 이제 선수 영입이죠. 좋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온다거나 뭐 리그 내에서 득점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국내 선수들을 데려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운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강원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일단 가장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죠.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강원이 외국인 공격수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코바세비치나 가브리엘이나. 근데 이 두 선수가 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득점 과물을 해결해줄 유형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의문이죠. 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수비적으로도 잘하고 뭐 등도 잘 지고 높이도 좀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득점은 아쉬운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들을 내보내지 못한다 그러면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이거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잘하는 공격수들은 당연히 몸값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아무리 양민혁을 또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이게 또 도민구단이고 하니까 압도적인 뭐 자금력을 서울이나 저기 울산이나 전북처럼 막 쓰지 못한단 말이죠. 뭐 FC 서울은 여름에 또 영입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 구단들만큼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전술적인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정경호 감독님이 나름대로 수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번 한 달 정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요 하다가 못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강원FC하고 광주FC 경기였어요. 제 기억에 아마 강원이 1대0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이거 그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똑같이 말씀드리려고 거의 했던 건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저의 어떤 쾌락이랄까 즐거움 때문에 술 한잔 먹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에 리뷰를 못했던 건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강원이 공격력 쪽에 조금 공격 구성 쪽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기도 그렇고, 이제 제가 종종 강원 FC 경기 리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정경훈 감독님은 굉장히 숫자 싸움에 민감하고 그런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하죠. 어떤 때는 이 선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5명으로 늘려놓고 뭐 어떤 때는 넷으로 줄여버리고 셋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경기도 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 수비수가 음, 그 오른쪽 그 측면 수비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비수를 제가 느끼기에는 그 최병찬 선수가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숫자 싸움을 늘려주면서 때때로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못 잡고 있을 때는 사실상 파이브백에 가까운 형태로 꾸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여기 있던 최병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비할 때 5으로 늘렸다가 공격할 때는 최병찬 선수가 저희 부천에서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측면 수비도 뛰고 윙백으로도 뛰고 그랬었는데, 윙포드로도 뛰고 올라가서 여기서 숫자를 늘려주면 넷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뭐 홍철이라든지 뭐 이기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왼쪽에서 올라와 주면, 이게 홍철 선수가 오른쪽으로도 가서 뛰는 것 같긴 하던데 후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올라와서 이럴 땐 5으로 늘려주는 형태로도 쓰고, 뭐 이지호가 들어가고 홍철이 바깥쪽에서 기다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수비가 5으로도 늘어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셋으로 줄어들고 공격이 늘어나면서 이제 숫자 싸움을 거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정경 감독님께서 이것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이런 거를 최병찬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하는 지도자고 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브리엘 같은 9번, 진짜 9번 딱딱하고 전방에 머물러 있는 유형보다는 김경민, 최병찬, 이지호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사실상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고 중앙에서 뛰는 것도 가능한 선수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뛸 수 있고 전방 압박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통해서 전방부터 압박을 걸면서 우리가 지금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대를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서 여기서 끊어서 쇼카운터를 치자, 이런 형태를 띄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뭐 제주도 최근에 리뷰를 했었지만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전방 압박해가지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높은 지역에서 끊어서 정비가 되질 않으니까, 여기서 돌리다가 뺏기면 이게 축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어떻게 쓸 거냐의 공간 배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격하는 팀들은 넓게 쓰고 싶어요. 왜냐면 상대가 좁혀서 가지고 밀도를 좁혀버리면 거기서는 찬스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가 넓게 쓰면서 상대가 최대한 넓게 벌려서 우리를 수비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좌우로 윙포드들이 넓게 벌려서서 우리를 막을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수비수들은, 수비하는 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걸 또 최대한 좁히고 싶어 하죠. 이렇게 좁혀놔서 이쪽 지역에서는 아웃넘버 숫자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넓게 배치를 해놓고
여기서 잡아놓고 정우영이 여기다 반대 때려버린다. 보현치가 때려버린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끌려 나오겠죠. 근데 오는 게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이를 쓰겠다. 뭐 이게 도식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쓰는 건데 요렇게 이제 넓게 쓰려고 하는 팀들이 있다 보니까 빌드업을 하려고 그러면 포지션을 좀 넓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게 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면 사실 여기가 정비가 넓어진 상황에서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상대를 넓게 좌우로 찢어 놓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사이드 체인지를 단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버리면 공격을 위해 애초에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뭐 약간 변형 3백 형태를 많이 하잖아요. 루빅슨 올려놓고 뒤에 이제 뭐 정우영 선수랑 보이니치 정도 쳐지고 여기 센터백 2명하고 강상우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넓어져 있죠. 아까 5시 서 있을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져 있으니까 높은 위치에서 끊어서 빠르게 이 사이 공간들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공격수들이 다 빠르고 전방 압박하고 막 하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최병찬, 이지호, 뭐 김경민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 이상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전방 압박을 펼치고 거기서 카운터 쳐서 역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팀이고 여기가 또 주도적으로 광주전 때도 그랬는데 공짜로 돌리는 팀이다 보면 이거 압박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뚫리더라도 빠르게 돌아와서 여기서 빌드업 해가지고 풀렸을 때 여기 빨리 돌아와서 여기를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다시 압박 덤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뛰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선제골을 만들고 나면 조금 숨도 골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압박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들도 잘해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태로운 전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을 몰아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확 해서 상대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수단 구성 자체에 골게터가 없어진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좋은 콤파뇨. 저는 콤파뇨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콤파뇨를 가지고 있는 전북 같은 경우는 콤파뇨가 득점력도 괜찮고 또 연계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갖다 놓고 그냥 콤파뇨한테 때려놓고 안 될 때는 때려놓고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요즘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북 얘기를 하자 그러면. 왜냐면 콤파뇨가 여기서 워낙 압도적으로 높이가 좋으니까 콤파뇨한테 크로스 올라가면 사실 콤파뇨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전진우가 나타나서 득점을 전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강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런 유형의 9번 선수를 빼버리고 많이 뛰고 이런 선수들로 그냥 전술적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전방 압박한 형태로 가자 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어울리고 괜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들은 잘 먹힐 때 잘 안 먹힐 때가 있긴 한데 잘 먹히더라도 좀 득점력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경기에서 지금 11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원도 기복이 있고 한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잘 택해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선수단을 키워가든 지금 뭐 이지우 선수를 뭐 좀 더 득점력 쪽에 신경 써가지고 키운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팀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지금 같은 전략들을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된 경기가 이제 광주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전 같은 경우는 돌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반전에는 상당히 힘을 몰아써가지고 거기서 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그래도 전반 어느 정도 괜찮은 좋은 시점에 전반 초반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후반전에는 숨을 고르면서 후방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역습을 펼치는 형태로 광주를 잡아먹었죠. 그런 경기였고 이번 경기도 보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상대로도 특히나 울산의 골킥 상황에서 짧게 연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골킥 할 때. 볼을 잘 돌리려고 이렇게 할 때 여기를 그냥 전방 압박해가지고 여러 번
잡아먹는 장면들이 나왔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광주전보다는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울산 선수들이 조금 더 저는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정우영하고 보야네치가 허리에 있으면 이 선수들이 워낙 볼도 잘 다루고 볼줄이 좋기 때문에 압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김영건이라고 하는 또 빌드업에 특화된 또 센터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김영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경기력이 물이 오른 것 같고 일단 패스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김영건 선수 볼줄이 너무 좋아요. 웬만한 미드필더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풀리는 장면들이 있어서 강원이 조금 수월하지 않았던 압박이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내려서 가지고 촘촘하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울산이 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 강원이 잘 버텼던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선택들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원의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처럼 좋은 흐름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키터가 두 명이나 빠져나갔잖아요. 양민혁 두 자릿수 골 득점할 수 있는 야구하고 양민혁이 다 빠져나간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신인 선수들 영입하는 정도.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도 뭐 영입해서 어느 정도는 활약을 했지만 야구만큼 득점 못했다는 게 너무 명확했던 지금 코바세비치를 그대로 같이 가는 상황에서 작년처럼 상승세를 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위 정도면 강원이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 이를 치면 딱 그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선수단 변화가 아주 강화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6, 7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강원한테 괜찮으시지 않을까? 저는 엄밀하게 말하 제3자로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제가 울산하고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콘셉트를 확실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내려서는 방식을 취했을 것 같은데 지고 있으니까 일단 전반에 힘쓰던 거 그대로 쓰자. 일단 되는 데까지 쓰자라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 숫자도 뒤에 이제 그 숫자 포백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상원 선수 투입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공격적인 선수들 뭐 조진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호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나름대로 잘 써가지고 앞쪽에다가 힘을 계속 주면서 울산을 압박했던 게 결국에는 저 쫓아가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울산이 대처가 좀 미숙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쫓아갔다고 하는 건 강원한테는 자신감을 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는 이제 강원의 공격력을 표현하자 그러면 아까도 지나가듯 말했지만 전 딱총부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포가 있어서 대포가 있어서 빵빵 때려대는 대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골씩 4골씩 넣는 선수들을 그냥 벌떼 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달려들어서 막 작은 그러니까 막 아픈 그런 창으로 막 찔러대는 게 아니라 그냥 침으로라도 그냥 막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하나 뚫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 생각하고 그런 축구를 구사하기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게 지난 잘된 경기가 되면 지난 광주전처럼 아마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울산한테 했던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여서 쫓아가는 경기가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면 또 두드려 맞는 경기들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 시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강원한테는 좀 지난 시즌에 좋았던 흐름을 기억하시는 팬들한테는 좀 가혹할 수 있지만 그게 강원한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걸맞는 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 반복드리는 것 같지만 강원에 적합한 축구를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네, 끝까지 하여튼 밀도가 높은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울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페널티 박스 안쪽 진입하는 거는 여전히 좋아요. 이번 경기도 저도 하이라이트 지금 이 리뷰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잘 들어와요. 뭐 윤재석이라든지 에릭이라든지 이청용이라든지 루빅슨이라든지 뭐 보야니치라든지 이 뭐 고승범이라든지 이쪽 접근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여기 드리블 돌파를 꼭 마지막에 시도하고 슈팅보다는 뭔가 좀 너무 만드는 감들도 좀 솔직히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볼이 하프 스페이스에 투입이 잘 됐다. 여기를 이제 뭐 수비를 달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달고 들어오고 여기 따라 들어오고 혼전이 벌어질 텐데 이럴 때는 사실 누군가는 여기 와서 골대 앞에서 띄워줘야 되는 선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컷백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크로스들이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늘 받아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
그냥 약간 페널티 박스 안에 가는 것까지는 고민이 좀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이후의 거는 그냥 약간 너희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울산한테는 득점력 때문에 고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여기도 울산도 확실한 골게터가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규 같은 골게터가 없다는 게 조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고 에릭도 저는 뭐 골 결정력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선수도 아무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걸고 끈질기게 득점으로 마무리하고 말겠다는 그런 9번 유형의 어떤 성향은 좀 아닌 느낌이 좀 있죠. 10번 유형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이선에서 뛰었어도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에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득점력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요걸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좀 울산한테는 부진이 좀 저는 부진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뭐 같은 얘기여가지고 특별할 게 없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후반전 중반 이후의 운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득점이 잘 안 터지는 팀들이 득점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세트피스였고 거기서 서명관 선수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저희 부천에서 또 오래 뛰었던 선수죠. 서명관 선수 부천이 잘 키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울산이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울산이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뭐 비기거나 했다 그러면 아 아쉽다고 했을라나 그랬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번 경기처럼 아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울산이라고 하는 팀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지금 이건 바둑알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울산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특히나 주도하고 두드려 패라 이게 지금 이제 김판공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게 저는 이 팀을 정의하는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격 앞으로.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내려선 거 아닌가? 박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워낙 장신이고 몸 사이즈도 좋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박호영 선수 자체한테 막 당한 건 사실 많지 않았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어가 됐어요. 1대1에서. 김영건 선수도 노리는 선수고 또 서명건 선수도 헤딩 잘 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싸움이 되는 선수고 정우영이라고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사이즈가 좋은 선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숫자를 늘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민우 선수도 투입하면서 허율 선수도 내려놓으면서 안쪽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울산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천이 그랬다. 부천이 이렇게 잠그려고 했다 그러면 아쉽기는 한데 부천은 종종 잠그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럴 때도 있는 팀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울산은 애초에 몸 자체가 그냥 지금 이 팀이 꾸려진 걸 몸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앞으로 뛰어나려고 나가려고 늘 준비하고 있는 팀인데 어제 한 골을 지키겠다고 엉덩이 쪽에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숫자를 페널티 박스 안에는 많이 늘려놨는데 앞쪽은 역습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전북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북 진짜 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거의 선두권에서 지금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는 느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내려서기 시작하면 한 명 빼고 9명 다 내려선단 말이에요. 내려서고 5명을 변형시켜 놓고 그 앞에 있는 2선을 또 되게 촘촘하게 쌓아놓고 이 3선하고 이 자리를 그냥 여기를 아예 지워버리는 전략을 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전북도 불러야 되겠네 바둑알 그러니까 여기를 지워버리려고 한다고요. 제가 지금 빗금친 구간을 여기서도 물론 찬스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버티는 거를 엄청나게 강하게 포획 감독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수비를 뭐 이제 잠깐만 이거 주황색으로 할게요 그냥 울산은. 그러면 울산은 약간 느낌이 자르면은 역습 나갈 것처럼 뭔가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막 비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내려설 거면 확실히 내려서야죠. 숫자를 4명, 뭐, 맨 뒤쪽에다, 후방에다가 4명, 5명을 세워가지고, 5명, 6명까지 세울 거면, 이 선을 진짜 촘촘하게 세워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막 쌓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너 대안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울산 자체가 애초에 앞에다가 힘을 놓고 싸우는 팀이라 그러면 뭐 어저께 강원이 뭐 강투지도 올려놓고 막 다 앞에다 올려놓고 쓴다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5-3-2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그냥 허율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절충점을 이제 따져본다 그러면 허율을 그냥 미드필더로 내려요. 정우영 미드필더 지키라고 하고 허율을 내려. 근데 강민호 투입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마땅치는 않은데 좀 높이 있는 미드필더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가 센터백 저기 헤딩 잘 따는 선수를 해놓고 뭐 3명으로 바꿔놓고 앞에다가 뭐 엄원상하고 누구 빠른 놈 하나 이진현 그래서 이렇게 5-3-1을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여기서 역습을 해가지고 상대 뒷공간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저도 2대0으로 끝내버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0대0일 때 한 70분까지는 계속 두드려 패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다가 후반전 한 75분 넘어가고 본인이 리드 잡는 것 같으니까 상대가 막 앞에다 숫자를 늘려버리니까 저 같으면 이럴 때 뒤를 불안하게 해서 오히려 얘네가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때는 또 울산답지 않게 뒤에다가 너무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럼 힘을 줬으면 아예 엉덩이를 뒤로 빼서 뒤쪽에 힘을 바짝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애매한 것들 때문에 자꾸 크로스를 주고 크로스 올리는 거에서 대처가 안 되고 떨어지는 세컨드 볼 싸움에서 자꾸 지고 그런 상황을 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종료 직전에 사실 조진혁 선수한테 역전골 줄 뻔했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전북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제가 울산 팬들이 좀 전북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전북 팬들이 또 울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 그래서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전북은 최근에 내려섰을 때 그런 데서 세컨드 볼 싸움에서 진짜 안 져요. 슈팅을 주더라도 무조건 몸이 가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거에 거의 모든 걸 집중해서 우리가 이걸 떨어뜨릴 때 반응을 못하면 우리 안 돼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느낌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경기 흐름을 보면 전방에 때려놓고 떨어지는 세컨드 볼 싸움은 매우 잘합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세컨드 볼 싸움은 고승범이라든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수비할 때 세컨드 볼 싸움에서는 집중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앞에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울산한테는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70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 울산이 그 득점하고 나서까지는 울산이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한 것도 전반전 90분 전체로 봤을 때는 지키지 못한 거 1대1 경기 울산한테는 불만 가지긴 어려웠던 경기 같아요. 저는 울산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겠다 색깔을 확실히 내겠다고 한다 그러면 후반전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려설 거면 더 확실히 내려서던가 내려서더라도 역습을 더 깔끔하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산은 내려서기 시작하면 어정쩡한 팀이 돼버립니다. 그게 저는 기복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이 요즘에 막판에 찬스 많이 주잖아요. 포항전도 그랬고 제주전도 그랬고 막판에 내려서다가 막 찬스 오히려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려서지 말라고 앞에서 하라고요. 그지 않아요? 최근에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결과론적인 문제긴 해요. 성적이 나오면 이기면 제가 이렇게 말할 여지가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강원하고 울산 뭐 승점을 열심히 나눠 가지면서 네 중위권에서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뭐 울산은 중위권까지는 아닌가 어찌됐든 네. 어쨌든 두 팀 다 분발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 경기도 몇 개 있으니까 보다가 재밌는 경기 있으면 주중에 한 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